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완전히 증시가 급락했는데 뭐 젠슨항이 쓰러져 버렸어요. 연준의 쿠 기사가 그 미국 증시 비싸다. 뭐 사실 뭐 미국 증시 비싸다는 얘기야 뭐 누가 모릅니까, 그죠? 네, 다 아는데 고평가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되게 좀 그렇죠. 뭐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또 오늘은 반응을 해요. 이게 뭐죠? 증시가 약해진 거예요. 힘이. 악재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젠슨항이 아무리 힘을 내도 지금 안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쿠 기사, 많은 연준 위원들이 좀 미국 증시 고평가 얘기를 꺼내버렸습니다. 금리 인하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은 기술주 이제 쉬는 게 좋겠어. 월마트로 가자.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초토화됐고 11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너무 매일 힘드네요. 예, 하루는 오르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라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어설프게 올라봐야 또 두들겨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옆으로 늘어지는 게 좋아요. 거래가 말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 마르는 게 안 나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다음 주에 어쨌든 다음 주에 원하는 건 주가 오르냐 내리냐 보다도 거래가 말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쭉. 그래야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거든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V자로 간 거 있잖아요. 이러려면 큰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당장 나올 호재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좀 거래가 마르는지 요걸 좀 보시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오늘도 뭐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 주 월요일날 상장하는 이슈, 그 다음에 TFE, 태용, SK가스, MC넥스, 동성화이트, 삼양식품 공시가 많습니다. 대한전사, STX엔진, 우진,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 메리츠금융, SMCG, MC넥스, 성강밴드,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증시 조정, 석유화학 얘기 좀 두 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AI, 에너지까지, 그다음 디램 재고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반도체가 3개 있습니다. 뭐 소부장 전력까지, 원전, 또 K 핵잠수함. 좀 이게 못했던 보고서가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조선 운임이 급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일령, 그래서 뭐 뷰티 시장에도 한일령이 발동된다, 이 내용하고 판가 상승이 이끄는 밸류에이션 상승, 자동차, 그 다음에 K바이오, 요게 이제 유한양행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했습니다. 뭐 너무 안 좋았고 이제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오후에 저도 일어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자기 전에는 나스닥이 플러스 2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끝나겠지 했는데 일어나서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나스닥이 폭락이 있어가지고 달러는 올랐고 엔비디아가 좋았지만 급락. 비농업 9월 지표가 나왔어요. 고용보고서가.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고 실업률 오히려 올라갔고, 그 다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 40% 미만으로 떨어졌고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 증시 좀 급락했고 뭐 엔비디아 빠진 건 아시죠?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급락한 거는 시장이 뭐죠?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뭐 좋은 건 알겠지만 많이 올랐다, 좀 팔고 싶다, 피곤하다 이 느낌이고, 오라클, AMD부터 뭐 다 초토화됐어요. 마이크론 10%, 샌디스크 아시죠? 여기 낸드, 여기가 마이너스 20%. 뭐 이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번씩 폭락하잖아요. 고점에서 이게 바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걸리는 거 일단 염두는 해두시고요. 방어주로 갈아타고 있어요. 월마트는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월마트 실적 좋은 건 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마트는 지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파는데 고소득층마저도 월마트를 쓴대요. 이 얘기는 뭐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예. 월마트가 장사 잘 된다는 건 미국 경기가 썩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갈아타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시장이 성장주대 가치, 약간 가치주대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이제 모습이 나왔고, 암호화폐 시장도 무너져 버렸어요. 비트코인 그 잘 나가다가 12만 달러에서 좀 9만 달러까지, 아니 9만 달러도 깨져버렸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다 털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막 3조 가까이 팔아버렸잖아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졌고 시장의 열기가 좀 식고 있다. 예,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동성이 폭발했는데 이게 좀 약간 이제 물을 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좀 시장이 긴장하는 거죠. 그래도 내년에 금리 인하는 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왜 빠지는지는 좀 이제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우려로 바뀌었어요. 돈 언제 벌 거야? 엔비디아만 벌래? 다른 회사 왜 안 벌어? 이 걱정. 누가 보여줘? 근데 팔란티어 말고는 보여주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딱히. 이 걱정 하나. 그 다음에 부채 막 쓰는 거. 거기다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이거 어쩌자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스톱. 그리고 올해 많이 수익 났으니까 팔자. 요 심리예요. 예. 그래서 일단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그런 분위기다. 고용 보고서는 어쨌든 일자리 수는 많이 늘었어요. 예상보다 한 2배 늘었고 실업률은 좀 증가했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예, 실업률은 4.44%가 된다. 경기한. 그럼 이러면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안 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9월 고용 보고서는 애매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금리 인하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실업률은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고용자 수는 대폭 증가했어요. 그럼 이건 금리 인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다. 고용 증가세 고무적이지만 7주간에 또 옛날 거잖아요. 지금 최신 데이터가 아니에요.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10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10월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영원히. 그냥 없어진 데이터예요. 그럼 11월 데이터 언제 확인하죠? 12월 16일 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 좀 물 건너간 분위기고 1월에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주요 소매업체들이 저소득층 소비 압박 경고했습니다. K자형. 이제 고소득층은 올라가고 저소득층 내려가는데 사실 월마트 실적만 보면 고소득층도 소비를 조금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닌가. 예, 여기 좀 고소득 가정이 우리 매장에서 월마트 쓴다. 월마트가 비싼 걸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쪽으로 몰린다는 건 지금 어쨌든 소비가 좋지 않다는 거죠. 타겟 고객들의 선택폭이 폭이 넓다. 예산을 아낀대요. 홈디포. 예. 여기도 이제 가족용 뭐 이런 이제 주택 용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주택 개조 수요 둔화된다. 로우스. 여기도 이제 이 유통사죠. 예.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 상태는 건전한 상태지만 경제 전반의 부담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대출 비용이 높아서 큰 규모의 어떤 소비를 하기는 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소비는 AI만 좋았고. 그럼 이걸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죠? 이게 악재라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뒤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3번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악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하 더 할 수 있겠구나. 미국 경기가 오히려 너무 뜨거우면 증시 악재입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물가가 튀어요. 인상을 해요. 그러면 이 AI 강세장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종합하면 내년에 금리 한 3-4번 낮추겠구나. 그래서 강세장 기조가 바뀐 건 없어요. 그거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AI주들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켜야 됩니다. 열기를.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연준의 쿡 이사가 한마디 해버렸거든요. 예, 아까 위에 칼 두고 계신 분. 그래서 금융자산 위험 하락.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예,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시켜버렸어요. 근데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이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고 아직은 연준 이사 맞습니다. 엔비디아 빠졌고 마이크론, AMD, 테슬라, 아마존 할 것 없이 다 월마트만 좋았습니다. 오클로, 폭락, 뉴스케일 파워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린 다시 상장을 합니다. 예, 재상장하고 분할 후 재상장이에요. 인적 분할.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 2개로 쪼개지고 65주 대 35주예요. 100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갖고 주주분들은 그렇게 2개를 받아서 이제 24일 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 대 35입니다. 비율은. 분할 전 시가총액이 분할 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6.9조니까 삼성바이오가 56.5조고요.
에피스홀딩스가 30.4조.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럼 아침에 거래가 되면서 이제 시총이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치면 86.9조니까 둘이 합쳐서 시총이 올라갔으면 그 기존보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86.9조인지를 보세요. 목적은 뭐 아시죠? 인적 분할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고객사의 이해 상충.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밑에 두고 있으니까 저 일라이릴리가 만약에 삼성바이오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수 있죠. 예. 바이오 이제 제약품을. 근데 삼성바이오 밑에 복제약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바이오 시밀러, 에피스. 예.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제 자기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아니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특허 끝나면 바이오 시밀러 이 복제약 만드는 기업이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회사를 밑에 두고 있으니 삼성바이오에 맡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동안 진짜 잘했죠. 삼성바이오가. 얼마나 경쟁력이 좋으면. 근데 분할을 해버리면 이제 그 이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수주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 호재인 거예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이제 역가라고 하는데 역가는 바이오 리액티브 배양기 있죠. 거기서 얼마나 항체를 많이 뽑아내느냐. 이게 높으면 좋죠. 경쟁사들은 5.7g, 삼성바이오는 11.6g.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있죠. 요거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시가총액 합산해서 100조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86.9조에서 100조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변경 상장하는 요거 재상장하는 요게 아마 올라갈 것 같고 에피스홀딩스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얘는 좀 떨어지고 바이오로직스는 좀 오르고 이렇게 돼서 근데 이 오르는 게 더 커서 아마 시총 100조는 넘기지 않겠냐 기대는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업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그 TFE 아시죠? 소켓 만드는 실적 좋았고 뭐 실적은 넘어갈게요. 보드 매출 이게 다 테스트하는 부품들이에요. 그냥 보드, 소켓, COK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다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소켓 매출이 비메모리가 좋았어요. 예, 모바일 쪽 AP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죠. 칩, OSAT 그러니까 후공정 서비스 해주는 회사에 이제 이 테스트를 해주는 이 소켓 수요가 좋았고 4분기는 전통적 재고 조정 시기라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적 괜찮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무려 영업이익이 100% 증가 기존 추정치 대비 30%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소켓도 실적 좋아질 것 같고 메모리용 소켓은 특히 소캄도 있고 CPU 아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CPU는 패키지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이제 광 섬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징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 테스트하는 부품들 수주도 아마 브로드컴으로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장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기대가 되고 그래서 PER도 14.99배니까 비싸진 않죠. 삼성 비중이 높습니다. 태용은 이제 이런 단조 제품 만드는데 일단 풍력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올해 주가 좋았던 건 원자력으로 갔어요. 그래서 글로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의 계획을 넘어 착공 단계로 넘어가면서 소재 발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태용은 이미 2025년 2월 GE 히타치로부터 주단조 소재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SMR의 주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 만들려면 단조 이런 철강 제품이 필요해요. 그걸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주 계약을 이미 소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엔 또 다른 북미 프로젝트로부터 소재 공급 가능성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해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장치죠. CSK 요거 수주도 내년 1분기 기대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경쟁하는 거 아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만들 때 이 단조 있죠. 철강 요 제품도 직접 다 해요. 약간은 이제 경쟁사죠. 근데 어쨌든 이쪽 시장은 플레이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태용은 인증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 GE, BWX, 홀텍, 테라파워의 그 협력 관계입니다. 또 조선에도 들어가고요. 선박에도. 실적 눈높이는 낮추래요. 4분기까지.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에요.
여기가 업황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대만도 있고 뭐 우리 한국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미국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거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회성 폭력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좀 별로라서 좀 모멘텀이 없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가 아닌가. 원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원전의 핵심 기저지 업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뭐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가스는 실적 좋았죠. 울산 GPS, LNG랑 LPG를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가격이 더 싼 걸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LPG에서 LNG로 트레이딩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보유한 발전소 있거든요. 여기에 LNG도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SK케미칼이 LNG 가스, LNG로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거죠, LNG를. KT는 그거에 울산에 있대요. 뭐냐면 그 LNG 이렇게 보관 창고예요. 그걸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고 이제 거기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박에 LNG 선박 같은 거 오면은 여기 가스 주입도 해주고, 뭐 그런 벙커링 사업은, 근데 이 벙커링 사업은 27년 말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되는 거죠. 그다음 울산 GPS의 일부 지분을 좀 매각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높은 매각 가격도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자회사 SK 어드밴스드가 석유화학 기업인데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최근에 정부가 이것도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가치주로서 매력 높고요. 이번에 주가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기회가 될 것 같고, MC넥스는 이제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3분기가 그게 좀 빠졌고, 다만 올해 전반적으로는 실적 좋은 게 모바일 매출 성장률이 22나 되는데, 아니 모바일 시장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 근데도 잘 나가고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S25 출하량은 전작과 비슷한데도 판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MC넥스만의 경쟁력이에요. 높은 경쟁력. 거기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표 기업이고, 현대차에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결정했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값이 급등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인상.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원가 부담 생기죠.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를 단가를 낮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만드니까 이게 우려죠. 카메라 단가 인하되면 어떡하지? 그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이게 단가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반영해서 빠지는 거니까 지금은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동성하이닉은 거래 정지 됐었죠. 경쟁사의 주가가 최근에 또 하락도 했는데, 어쨌든 실적 좋았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기대 환영했고, 본행제 LNG에 들어가는 그 LNG를 보관하는 탱크 있죠. 거기에 외벽이에요. 외벽이 이제 본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열이 절대 못 들어가게 막는 거. 보냉. 이렇게 얼려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세계에서 뭐 한국 카본과 양분하고 있죠. 거래 정지가 좀 있었죠. 회계 이슈, 회계 처리 기반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성은 해야죠, 회사가 당연히. 그래서 반성은 차갑게, 개선은 뜨겁게 이루어질 이 회사를 내년 LNG 운반선 발주를 대비해서 좀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 계획을 정정했고, 기존 6개 라인에서 8개 라인으로 2개 라인을 추가를 했고요. 금액은 늘지 않았고요. 그냥 라인을 2개 더 늘립니다. 그래서 8.2억 개에서 11.3억 개로 이제 늘어나요. 생산 능력이. 라면, 불닭볶음면. 그래서 중국의 라면 시장은 167억 달러니까 엄청 커요. 우리 한국이 21억, 미국이 39억. 삼양식품 점유율은 얼마 안 돼요. 2.5.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늘기 시작하면 뭐 삼양식품 더 레벨업 하겠지만, 요게 이제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고, 자사주 다 처분해가지고 이걸로 아마 추가 공장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공장 추가 라인 설치 결정은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됐음에도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의사결정한 거다. 스프를 생산하기 위해 781억 들여서 원주에 신규 스프 공장도 만들고 있대요. 근데 이걸 통해서 더 이제 재원 마련하는 거죠. 자사주 처분해서. 성장을 위한 투자니까, 다만 주가는 뭐 큰 변화는 아직 없고, 기간 조정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볼게요. 공시 한번 넘어갔다가 또 보고서 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가 여기 맞죠? 11월 20일. 좀 많은데 대한전선이 어제 카타르에 그 고전압 케이블 공급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데 전압이 높은 케이블을 공급을 합니다. 카타르 전력청. 400kV, 220 초고압.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고압의 그 케이블 시스템을 다 설치까지 다 해줘요. 케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공사까지 다 해준대요. 설계, 제품대 설치까지. 그래서 부가가치가 더 높겠죠. 이거를 대한전선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이렇게 늘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1조 9천억짜리 회사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느는 거죠. 그리고 STX 엔진이 오랜만에 수주 따내는데 전투함, 이제 MTU 엔진, 여기 독일 엔진인데 요거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MTU 엔진은 우리나라 이제 군함에 들어가는 독일제, 요거를 기술을 전수받아서 국내에서 STX 엔진이 만들고 있어요. PBL은 성과 기반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그때그때 옛날에는 부품 사서 고쳤는데 PBL은 엔진이 언제든지 돌아가도록 STX 엔진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고장나기 전에 알아서 다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로 성과를 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그 베너핏이라 그러죠. 이익을 더 받게 되겠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동차를 샀을 때 부품을 하나씩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5년 무상 보증 이렇게 해주는 케어 서비스. 우리 뭐 코웨이 같은 거 정수기 막 케어 해주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부품 파는 것보다 마진율이 높다. 역시 수주 잔고도 좋았는데 조금 정체 상태죠. 우지는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어제 공시는 신한울 3, 4국이 조립 케이블 구매했대요.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력인 ICI, 원자로 내에 핵 분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센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거고,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걸 연결하는 센스,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제 이제 공시 나온 건. 그래서 SMR에도 아마 이런 게 들어갈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협력사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내년부터 이제 SMR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거든요, 두산이. 그러면 이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자로 내부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와 외부의 제어실을 연결해주는 신경말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다. 그리고 실적 좋죠. 영업이 공급 계약한 거 수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헬기 2차 양산 항공기 계약 맺었고요. 삼성중공 컨테이너선 7척 수주를 받았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요새 좀 주가 안 좋지만 여기 사장님이 5억 정도 매수했고, SMC도 최근에 계속 사요. 대표가 주가 빠져가지고 좀 최근에 사고 있다. MC넥스도 여기 내부자 대표까지 최근에 주가 빠지니까 3억 이상 샀고, 성강밴드는 그 JP모건이 이제 지분을 신규로 5.08% 취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뭐 보기도 싫으시죠? 그래도 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증시 조정인데,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쿡 이사가 뭐 금융안전, 자산버블 또 바 이사는 인플레 우려 막 안 좋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반대한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밸류가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에 물이 넘쳐요. 막 유동성이. 근데 그거 좀 빼면 일단 발작하는 거죠. 시장이 좀 놀리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랐고, 근데 이게 12월 10일에 안 하는 거지 1월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좀 이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증시가 좀 놀랬다. 금리 인하 이제 거의 안 하는구나 12월에. 네. 근데 1월에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28일 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그럼 빠지냐. 50일 이평선이 3,700에 있대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3,800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고, 보통 거기서 지지받으니까 비슷하죠. 지난 이제 그 7, 8월에 조정받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말라버려야 돼요. 반드시. 예,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요동치면 안 되고요. 이제 변동성도 축소되고. 그리고 이게 공포지수라고 하거든요. CNN의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 요게 이제 보통 3 찍으면 바닥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거의 바닥까지는 좀 오고 있다. 뭐 한두 번 충격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엑슨모빌의 그 파이프 에틸렌 플랜트,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석유화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비용이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유럽에서. 스코틀랜드 위치한 에틸렌, 이거는 우리나라 에틸렌 만드는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의 호재죠. 경쟁사들이 이렇게 철수를 하니까 조금씩. 그래서 이게 영국 내 대표 설비고 꽤 오래됐죠. 근데 못 견디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여천 NCC가 부도날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석유화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또 턴어라운드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살아남았고 회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시면 이거 괜찮아지겠구나. 저쪽은 힘들지만 유럽은 원가 경쟁이 되게 이제 취약하죠. 그리고 여기 원가가 2배나 높대요. 에너지 값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 메시지. 유럽의 석유화의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이클 회복된다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다. 당장. 유럽은 힘들고 고비용 노후 자산 추가적인 구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원가가 이렇게 절감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공장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저원가죠. 미국과 중동이나 이런 데가 좀 중장기적으로 더 부각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미국도 썩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다음에 나오는 보고서 보시면 미국도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가스로 에틸렌을 만들거든요. 천연가스로.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미국도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한국한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년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임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유틸리티, 뭐 한전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1분기 이후 이제 유가 떨어지겠죠.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료비가 떨어지니까 한전한테는 되게 좋죠. 그리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있어요. 전기료를 아마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투자할 게 많아요. 송전망 같은 거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별 한계 가격 제도를 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용이 좀 줄 거래요. 에너지 공기업들 전반적으로 배당 매력이 있죠. 그래서 아마 한전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돼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의 주요 세외 수입원인 배당 수입도,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배당 받는 건 늘리겠죠. 그걸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전력, SK가스, 지역난방공사 여기를 좀 선호주로 좀 꼽아주셨고, LNP는 이제 한전이 구입하는 도매 전력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이게 개통한계 가격이, 그러니까 S&P,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전국에 많은 발전소들이 있죠. 민간 발전소에서 일단 그 한전이 전기를 구매해줘요. 그걸 S&P라고 하는데 단일화돼 있어요, 가격이. 근데 LNP는 저걸 이제 도입을 하면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망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 비수도권 발전소.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이런 이제 발전소들은
이제 저 S&P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LMP를 적용하면 지역마다 차등되니까 그 낮아진 곳에서 한전이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줄겠죠. 한전 입장에서는 저 전기 구매하는 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비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사오고 가격이 낮은 데서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비수도권에서 많이 사오는 거죠. 석유화학은 이제 업황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에 석유화학도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이 갑자기 공급 구조 개혁한다고 발표가 났죠. 석유화학 막 폐쇄하고 그때도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냐 막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뭐 이거는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 저기 유럽까지 지금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고 일단 감산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호재예요. 호재고 거기에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값이 너무 올라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한국한테 좋은 지금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라간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그 업황 분위기가 바뀐 거죠. 물론 뭐 주도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수요가 안 좋으니까 제약은 지나간 거죠. 롯데케미칼도 LCI 그 상업가동 여기가 인도네시아 아마 법인일 거예요. 그래서 LC 타이탄이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인가요? 맞나?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외 자회사도 일단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LG화학도 지금 첨단 소재 좋아질 것 같고 LG엔솔 집은 또 추가로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회사 위주로 좀 보자. 그래서 정유도 괜찮죠. 정제마 좀 올라가면서. 그래서 롯데케미칼, S-오일, LG화학 이런 거 꼽아주셨고 LCI가 맞아 인도네시아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법인인데 여기는 뭐를 하냐면 LPG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에틸렌을 만들려면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이 나프타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나프타의 원래 원재료가 뭐죠? 원유죠, 원유. 근데 LPG 가지고도 가능하대요. 근데 LPG는 싸거든요. 원가가 더 절감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온 거 중에 SK가스를 좀 적어봤는데 SK가스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울산에 그 LNG 저장 탱크 세 번째가 준공되고 27년에 벙커링 선박 인도. 그러니까 LNG 벙커링 사업 하는 거죠.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그 주입해 주는 거예요. LNG를. 그리고 LPG랑 LNG를 트레이딩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울산 GPS라는 발전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발전소가 돈을 많이 버는데 평소에는 LNG로 전기를 뽑아요. 근데 LNG 값이 지금 요새 막 미국 오르잖아요. 오르면 얘를 원료로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원가가 비싸니까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면 얘를 안 써요. 대신에 LPG를 써요. LPG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LNG는 그러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비싼 LNG를 어디다 넣어요? 저기 울산의 KT에 넣어놓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냥 팔아버려요. LNG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굉장히 좀 구조가 괜찮은 그 발전소가 울산 GPS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실제 좀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LPG 사고 팔아서도 돈 버는데 내년 이익에는 이제 그걸 안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하는 건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 MU 발전소, 요게 이제 그거죠. 그 아까 SK 케미칼의 발전소고 여기에도 공급하고. 그래서 옛날에 3천억 벌던 회사인데 이제 연간 5, 6천원으로 레벨업 했어요. 보세요. 회사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죠. 한 단계 점프, 좀 쉬다가 또 점프, 구조적으로 레벨업. 성장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여기서 이제 배당 줄 거고. 계속 정말 회사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씩 점프업. 이거를 되게 잘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배당금 보세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가스발전소 건설비 상승의 함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 게 지금 블랙스톤이 12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그 가스 터빈 발전소, 그러니까 뭐 LNG 발전소겠죠? 이거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비가 너무 비싸요. 1kW당 2,000달러. 2022년도에는 1,000달러 하던 게 2배로 늘었어요. 이 문제가 있죠, 이러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천연가스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9.5에서 10.5센트 정도 돼야 된대요. 킬로와트당.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랐고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겠죠. 예, 전기요금 오르면 미국 국민들은 싫어하겠죠. 그럼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짓는 거면 좋다 이거죠. 근데 너무 비싸게 짓는다. 전기요금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거고 예,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은 딱히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가스 발전 설비 증설 규모는 공급이 되게 지금 부족하대요. 이 전력 수요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태양광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해야 되고 원전도 해야 되고 뭐 ESS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겠죠. 예, 어쨌든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늘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천연가스 그리고 천연가스도 수출도 많이 해요. 지금 LNG로 미국이 뭐 한국 다른 나라에 다 계약 맺었잖아요. 수출하겠다고. 그럼 미국 내 천연가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날아가죠. 밖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튀겠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일단 국민들이 피해를 보죠. 왜? 전기요금이 올라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원유를 기반으로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에틸렌은. 여기는 아니에요. 천연가스로 뽑아요.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 미국의 석유화학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천연가스 가격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막 적자 볼 때 저들은 막 그냥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질 거예요. 이 가동률이 미국과 중국이 20만 톤만 줄여도요. 예, 20% 그러니까 20%만 줄여도 800만 톤이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러면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에탄을 쓰거든요. 저 천연가스로. 그래서 이런 게 연기될 거고 그럼 한국한테는 좋은 거죠. 한국의 석유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물가 올라서죠. 그래서 최근에 농산물 관세 인하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LNG 수출 확대도 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조선주한테 좋은 건 아니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LNG 수출을 줄여버리면 LNG 수출을 덜하면 미국 내에 공급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기요금이 안정화되겠죠. 아니면 태양광, 풍력 이런 2차 전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중국산을. 예. 근데 이거를 좀 허용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중국산을 허용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LNG 수출 확대 정책을 아마 조절하지 않겠냐. 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이 미국은 경쟁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반도체는 일단 이제 D램 재고 공급자 구매업체 모두 축소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D램 재고가 이렇게 줄었어요. 요 가장 진한색 선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재고거든요. 급격히 준 거 보이시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뭐 빅테크 기업들의 재고. 여기도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집니다. B2C는 뭐냐면 제일 연한색. 요게 뭘까요? 요거는 스마트폰 기업들 갖고 있는 반도체 재고입니다. 다 떨어지죠. D램 공급자들 재고추. 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급락. 이러니 반도체 값이 미친 듯이 오르죠. 재고가 없으니까. D램을 사가는 업체들의 재고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DDR5 가격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재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고 확보가 비상,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막 그냥 주문 막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빨리 줘라. 더 오르기 전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이제 재고가 좀 낮은 편인데 이 메모리 가격이 지금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품 가격을.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겠죠.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내년에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거의 완제품 출하량 전망치를 원래 0.1인데 마이너스로 바꿔버렸어요. 노트북도. 보이시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로. 메모리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역성장한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 소비력도 실제 좋지도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렇게 한 축이 꺾여버리면 반도체한테는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을 건 서버죠. 데이터 센터. 이쪽은 좋으니까. 저게 좀 감소해도 큰 영향을 당장 안 주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재는 막 이 빅테크들이 막 D램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니까 막 주문을 해요. 막 중복 주문, 3번 주문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제 재고를 다 쌌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긴대.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 예, 요런 2017년, 18년에 클라우드 사이클 나올 때 실제 주문 취소가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그래서 완전히 사이클이 무너져 버렸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지금 아직 초기니까 이걸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니지만 예,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D램이나 뭐 반도체 사이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사이클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이클은 맞아요. 근데 그 사이클이 진폭이 이게 아니라 점점 좀 축소되는 거죠. 그 점은 좋은 거죠. 좋은데 사이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를 채우겠죠. 언젠가. 재고 많이 늘어요. 언젠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죠? 데이터 센터 지출도 막 이제 더 이상 안 늘고 이러면 그럼 그때 되면 진짜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26년 하반기부터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급나가는 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건 내년 이제 상반기 끝나고 그때 좀 이제 그때는 무조건 낙관론보다도 좀 한번 고민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펜타부킹 아까 그거예요. 요건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이 했던 건데 펜타 그러니까 중복 구문도 아니고 막 3번 4번 막 주문을 막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대량 구매하고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공급이 없고 가격 계속 오르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 불안정성 그리고 투자도 많이 안 하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 지금 뭐 여전히 빚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보상금 많이 줘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범용 디램 및 이런 낸드가 이제 지금 공급이 없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그냥 사놔요. 예. 이거 더는 오늘이 제일 싸다요. 그래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5중, 6중 주문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거기다 엔비디아 소캄 내년에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커요. 소캄 들어가면 메모리 수요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또 예. 서버 디램도 지금 네오클라우드, 소버린 투자자, 국가, 그 다음에 중소형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중국도 있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뭐 이익을 극대화할 거기 때문에 공급은 많이 안 는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로 마이크론의 조달이 어려운 중화권 고객이 이 삼성과 하이닉스 거밖에 못 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비싸게 질러도 중국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구매자들이 이미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 굉장히 나섰다. 그래서 지금 이 재고도 줄고 이제 물량 확보 나설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막 폭발하겠죠. 그러면 재고가 나중에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아직은 이게 초기 국면이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부킹 해소를 목격할 때까지 장기 투자 전략 구사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주문 취소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초기 국면이니까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인데 고부가치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상회할 것으로 오히려 이제 D램 있죠. DDR5나 이게 HBM 이익률을 넘긴대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생할 것 같고 이러면 삼성전자한테 좋아요. HBM 비중이 낮아서. 그래서 HBM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의지도 크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HBM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하이닉스는 일단 엔비디아랑 HBM이 우선이에요. 범용 디램보다는. 예. 이미 다 완판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 이제 판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가격도 정해져 버렸고. 근데 범용 디램은 막 가격 오르잖아요. 최근에. 요거는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는데 자본 아까 김선우 연구원이 똑같죠. 자본 지출 안 해요. 잘 절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평택 P5 공장, 그 다음에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 이게 27년, 28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들이 들어가니까 결국 장비 수주도 나올 거고 또 중국이 할 거래요. 중국이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건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다고 해서 소부장이 수혜를 받는 건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장비 발주 주고 이래서 납품하면 좋죠. 돈 버니까. 근데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게 너무 이제 저렇게 중국이 막 투자를 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당사 연구원님은 어쨌든 이제 중국 모멘텀도 기대된다. 생산량은 늘릴 거래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수출 규제 강화하니까 중국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중국이 장비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증설이 또 27년에 재개될 수도 있대요. 또 한번. 예.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예. 안 그러길 바랍니다. 중국이 못해야 돼요. 예. 저는 그러기 좀 바라고,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참 작년에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망가질 때 CXMT가 미친 듯이 증설하고 막 생산하니까. 그러다 요즘에 쏙 들어갔지만 기술력이 안 돼요, CXMT. 근데 일단 저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공장부터 짓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취할 거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인프라, 유니셈, GST, 낸드 전환 투자, TCK, 하나머티리얼즈, 부품, 극좋은 식각 장비, 유니셈, GST 업체를 선호한다. 요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요 공장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P5죠. 예. 27년 이후에 완공이 될 것 같고, 요거 하이닉스입니다. 요게 제일 크죠. 용인. 예. 용인이 27년 하반기부터 장비를 입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 조선 얘기 좀 해드릴게요. 2026년 글로벌 원전 산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의 원년이 될 것 같다. 그 중심에 플릿이 뭐냐면 연속 건조입니다. 연속해서. 예, 연속해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릿 방식은 어쨌든 이게 연속해서 건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배를 연속해서 어떤 도크 하나에서 계속 찍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 내용이에요. 원전도. 예, 이게 검증된 방식이다. 프랑스가 플릿 전략으로 성공했어요. 70년, 90년대에는 플릿을 구축해서 동일팀이 여러 부지 순회하면서 반복 건설을 했대요. 예.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체시켰대요. 숙련 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못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형 원자로를 짓는데 플립 방식을 몰라요.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 건설 비용 보이세요? 플립 방식일 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은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해요. 플립 방식으로. 반복 건조. 미국도 옛날에는 플립 방식을 했는데, 미국은 옛날부터 플립 방식을 못했대요. 예. 여기 보시면 원전 건설 비용 보세요. 미친 듯이 오르죠. 예. 근데 여기서 드디어 플립 방식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보글 3, 4호기라고 있어요. 이 보글 3, 4호기를 만들었는데 3호기는 반복 건조 못 하잖아요. 이제 만든 거니까. 4호기는 빛 똑같은 걸 이제 반복 건조한 거죠. 4호기는 플립 방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3호기 만든 다음에 바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30% 개선되고 비용은 20% 감소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부는 이제 원전 건설비가 이렇게 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3, 4호기 만들었을 때 5, 6호기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만들었어요, 또. 예, 계속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후회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보그틀 이렇게 요게 밑으로 꺾인 게 4호기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3호기고 다 떨어졌죠, 뭐. 그죠? 예, 비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텍사스의 추진 중 페르미 아메리카도 미국의 플릿 전략의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고, 동일비주에 원전 4기 배치한대. 여기 파트너가 누구예요? 현대건설. 왜 현대건설이죠?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에서 이걸 해봤거든요. 4기 연속으로.
세계에서 드문 이 실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좀 요즘에 주가는 안 좋지만 내년에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시행된다면 이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 아시죠? 국방 및 조선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라는 원칙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건조할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 척당 건조비가 3조가 넘습니다. 예상보다 공격적인 일정이다. 2030, 그러니까 올해 이번 20년대 후반에 건조한 다음에 2030년대 중후반에 선도함을 진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할 걸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매우 자신감 있는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핵잠용 그 SMR은 가장 높은 기술 난이도를 요구하는 SMR인데, 이 SMR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게 세빙선이에요. 네. 그거보다 이제 요 난이도가 낮은 SMR 기술에 앞서서 먼저 좀 어려운 걸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빙선 산업에도 진출하는 게 용이하겠죠. 왜냐면 알래스카 그거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조하는 데 성공하면 한국의 위상도 엄청 올라가겠죠. 예. 잠수함 수출할 때도 다른 데도 유리하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 주체가 될 것 같고, 양사 모두 매수 의견입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여기에 좀 하나가 있는 게 아까 공시 보셨지만 STX 엔진이에요. 예. 롤스로이스 MTU 라이선스. 이게 아까 MTU 독일 엔진. 군함용 디젤 엔진. 요거를 이제 받아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갖고 있고, 재래식 잠수함에도 요게 탑재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에 좀 숨겨진 수혜주 중에 하나죠. STX 엔진은. 요런 걸 만든. 그 범한 퓨어셀도 있대요. 요게 이제, 저는 이 기업은 제가 분석은 잘 안 해봤는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 모듈 교체 시에 범한 퓨어셀 제품이 사용될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용 그 연료전지 모듈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게 이제 잠수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유조선 운임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오르면 누가 수혜받죠? 유조선을 만드는 회사가 좋겠죠. 바로 대한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는 거는 러시아나 이란배를 제재하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원유 수출의 70% 이상의 그림자 선단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VLCC 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예정이고, 선박도 되게 오래됐어요. 나이 보세요. 예, 요게 원유 운반선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선령이 짧은 특성이 있음에도 평균 선령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고, 이 VLCC에서 제일 특화된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유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은 이보다 한 단계 좀 낮은 수에즈막스급을 만들지만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업종한테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K건강, 이제 요즘에 한일령이 바꾸는 지도다. 이런 거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비공식 제재 아시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뭐 강경 발언했고 급격히 심화되고 있죠. 예. 서로 앉으려고 그래요.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영화 상영 잠정 중단. 중국이 원래 24일 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대요. 일본도요, 다카이치 안문을 합니다. 강경 발언했더니 지지율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 중국과 하자. 예, 둘이 막 이제 싸우는 거죠. 예, 중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중일 관계 이제 안 중요하다. 뭐 일본 그러든가 말든가.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전체 수출의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목적지 중에서 일본이 32.7, 한국이 21.5로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예요. 저 일본을 우리가 가져가겠죠. 그렇겠죠. 대체제가 아니라 일본과 함께 핵심 목적지니까 이거를 받아간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이전에 방문객이, 이게 중국인데 코로나 이전에 빨간색이 회복이 안 됐어요. 중국인들이 일본 안 가고 한국 오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CJ,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요 기업들 요새 주가 폭발해 버렸죠.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화장품은 LG생활건강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2가 일본 건데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좀 수혜받지 않겠냐.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GSPNL도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시장에도 한일령이 발동되면 좋겠죠. 중국이 화장품 수입하는 것 중에 여기 있죠. 20%대가 일본에 수입해요.
우리나라가 13%밖에 안 돼요. 일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산을 좀 선호해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체한다. 물론 아직은 일본산 화장품까지 수입 제한을 걸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죠. 예. 한일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ODM이 수입받지 않겠냐. 예. 중국에서도 중국 자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데 일본 제품이 이제 없어지면 그 중국의 회사들이 더 점유율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중국 회사들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에요. 그 일본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 못하면 중국에다 생산기지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또 누가 할까요? 코스맥스. 그래서 최대 수혜 기업은 코스맥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반사이. 일본 대체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그래서 다만 업종의 성장 모멘텀은 좀 한계가 있죠. 중국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옛날부터 이제 많이 안 쓰려고 그래요. 중국 내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중국산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모두가 소외받지는 않겠지만 여기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한테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은 판가 상승,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거든요. 판가 당연히 비싸요. 그래서 점유율이 내년에 현대기아 합치면 12%까지.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를 좋게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좀 괜찮게 보고 전기차는 좀 시간 많이 걸리고 트럼프 있는 한 쉽지 않죠. 그래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전 세계 2등인가 3등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비싸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미드 사이즈 SUV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걸 잘해요.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 미드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저 팰리세이드나 이런 급이죠. 네, 여기가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미국의 텔룰라이드는 기아에서 만드는 건데 미국에서만 만들어요. 이거는 미국산. 한국에 이거는 출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내년 3월에 하이브리드. 어떻게 될까요? 단가 오르고 또 인기 모델이고. 예. 그래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혼다도 이게 없나 봐요. 이런 게.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는 2세대로 변경되면서 물량 사이클 주도한다. 그래서 연평균 15만 대인데 20만 대로 점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도 PER이 이게 뭡니까? 5배가 안 되는 거. 네. 언젠간 빛을 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바이오까지. 요거 유한영이 얘기인데 한번 물론 이제 여기에 보로노이드 있는데 보로노이드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 일단 유한영은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한투자의 이호철, 윤석현, 엄민용 연구원님이 EGFR, 비소세포 폐암이죠. 거기 관련된 이제 그 폐암 내용입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이고요. 사망 1위예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큽니다. 여기 EGFR 변이 폐암 시장이 9.5조 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에 선두업체가 타그리스죠. 근데 폐암 치료의 단점이 2개예요. 내성, 약물을 계속 여러분들이 약을 투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물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들어요. 약이 더 이상 안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돌연변이 생겨서 무용지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타그리소가 나온 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시장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매출 막 그때 6조인가 7조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 9.5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처럼 압도적인 성공에도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투입해서 처음에 좋았는데 19개월이 지나니까 맷 증폭이란 내성이 또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EGFR처럼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세포를 막 분열시키는 그 수용체인데 제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증폭하면 암세포가 뭐 무한 증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암세포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걸 투입했더니 맷 증폭이 된대요. 좋은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뇌로 전이 돼요. 암세포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레이저 티닙이 유한영인 거죠. 레이저 티닙을 이제 기술 수출을 존슨앤존슨에 넘겼고, 존슨앤존슨이 이거 받아다가 뭐를 했죠? 아미반타맙. 아니, 그 뭐죠? 이름이 뭐더라? 그 얀센의, 얀센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물질과 합쳐가지고, 아미반타맙이라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FDA 승인받고 지금 출시가 됐는데 타그리스가 너무 잘하니까 아직은 못 쫓아가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얀센의, 맞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레이저티니까 얀센의 아미반타맙을 합쳐서 복용하는 거예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를 겨냥한 거고, 근데 타그리소보다 좋아요, 효능이. 생존 기간 중환값 있죠. 그러니까 이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생존 기간은 이제 약간 중환값, 평균치인데, 이게 오래 걸리면 좋잖아요. 타그리스와 화학치료제 병용요법 했을 때가 47.5개월인데 이거보다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넘기고 있어요. 아직도 레이저티니까 아미반타맙의 이 생존 기간은요, 아직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그 임상하다가 이제 환자가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사망자가 많으면 최종적으로 중환값이 나오겠죠. 저게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죠. 아직도 계속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는 늦을수록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이건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왜 안 나와? 이런 게 아니라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결과 안 났잖아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맷 증폭 내성이 있죠. 이것도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있대요. 세포막을 투과하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차단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존슨의 파트너 또 약물인 아미반타맙은 EGFR과 맷 수용체를 동시에 타격한대요. 이중항체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항암 치료는 1차 치료 실패하면 후속 치료도 중요하대요. 이 부분에서도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복합 변이 같은 거 있으면 타그리소는 복합 변이가 43% 발생이, 레이저티닙은 28%로 현저히 낮아요. 네. 그 투약 편의성도 여기 피하 주사, 예, 그러니까 정맥 주사 말고, 정맥 주사는 막 병원 가서 5시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피하 주사는 저 동네 병원 가서도 그냥 이렇게 의사분이 가볍게 한 5분이면 돼요. 여기 근육 같은 데 넣는 거, 피부 같은 데. 훨씬 편하죠. 환자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투약 주기는 2주 1회에서 4주 1회로 개선되고 5분만 맞으면 돼요. 부작용도 훨씬 적대요, 오히려. 그래서 FDA 승인도 받았고, 이번에 호재 나온 게 11월에 미국 최고의 암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은 미국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NCCN이에요. 여기서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너네 요거 그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마 선호요법으로 등재시켜줘 버린 거예요. 이거 써. 이거 1차 치료제로. 괜찮아. 예. 이게 이제 등록됐다는 건 의사들이 이거 처방한다는 얘기예요.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타그리소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또 한 가지가 레시게르셉트라고,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 알레르기 치료 신약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근데 기존 제품보다 효능이 또 좋다고 합니다. 이건 임상 중이니까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요게 유한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아시겠죠? 정리.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한번 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시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게 처참합니다. 다시 또 시장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네, 머리가 아프네요. 그냥 다 처참해요. KTNG, 삼성카드, 네이버는 올랐네요. 그리고 APR, 셀트리온, 기아, 자동차 좀 버텼고, 그 정도고 그냥 초토화 됐습니다. LS 일렉트릭, 뭐 하이닉스, 두산, LS, SK, LG와 효중, 삼전, 예, 그냥 주도주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진 애들이 대부분 주도주에 폭락한 애들이. 코스닥도 오늘 그냥 다 난리가, 이오테크닉스, 테스, YC, 뭐 반도체,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초토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다 급락했으니까. 반면에 케어젠, SPG, 요새 SPG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사면, 로봇주는 좀 버텼어요. 서부 T&D, 호텔, 그러니까 약간 K 관광주 이런 것만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못 버텼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네. 빠진 거는 다 대부분 반도체, 한양 디지텍 뭐 그냥 10%씩 다 난리가 나버렸네요. 오늘 빠진 거는 이게 이 기업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10% 빠졌으니까 큰일 난다가 아니라 오늘은 다 반도체나 소부장 그냥 다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동반해서. 혼자 빠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오늘은 롯데에너지 매트리얼 좀 버텼지만 코스맥스도 네이버 그리고 기아 정도고 다 그냥 반도체, ETF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내려오죠. 근데 거래가 이제 줄긴 줄어요. 대신에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완만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몇 달 걸리냐면 한 달에서 2달 걸려요, 보통.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거래가 조금 더 줄어야 돼요. 아직은 좀 많고, 이때 바닥 찍을 때 거래 대금이 이때가 언제죠? 7조 9천억? 예.
지금 거래대금 14조 나오니까 아직은 좀 많은 편이죠. 2배 많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10조 이하로 확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오고 전저점을 일단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놓으세요. 3,800에서 많으면 3,750 정도, 이 정도까지.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코스닥은 뭐 별로 빠질 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같이 빠졌고, 오늘 외국인들이 뭐 3조를 팔아버려가지고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뭐 면세점, 중국 소비주 쪽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올라간 게 좀 약간은 항상 빠지면 같이 빠졌는데 오늘은 괜찮았고, 통신주 좋았고, 다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좀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11월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계속 오를 수는 없고 좀 쉬어갈 텐데, 이게 쉬어갈 때 이렇게 쉬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널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도.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힘든 거고, 다만 어쨌든 이런 좀 그 변동성 후에는 반드시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에 또 편지를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진짜 편지 쓰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아무튼 뭐 또 생각을 담아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좀 고생하셨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번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끝난 건 아니고, 무서울 때 투자해야 용기를 내야 결국엔 그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저는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뭐 함께 배우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감사합니다.